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강의를 맡은 인키플러스 대표 최민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급 그리고 정보윤리, 정보보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그 IoT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IoT 보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IoT는 어떤 거다, 사물 인터넷은 어떤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IoT들은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의 기본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에서 세 문항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IoT에 대한 부분은 6번, 7번, 8번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IoT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과 7번은 IoT의 개념 그리고 활용 사례, 우리 주변에서 쓰고 있는 IoT 사례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8번에서는 빅데이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IoT 쪽 이론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알면 되느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IoT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융합 기술, 사물 인터넷과 융합 기술이 어떤 게 있을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IoT 플랫폼의 종류, 그리고 어떤 센서를 쓰느냐라는 것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 쓸 수 있는 IoT 제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실제 예시를 통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T란 사물들이 서로 연결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어떤 스피커 들이 모두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세 가지 특징,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해서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능을 가진 사물이다. 그래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지능을 가졌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물이 서로 이게 어떤 인간이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고 인간이 명령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걸 지능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 지능을 가진 사물이 사물 인터넷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연결과 소통. 그래서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다른 사물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물이 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사물과 사람이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서비스. 자, 만들어내는 정보는 자료를 스스로 수집해서 처리해서 해서 만들어진 그 정보는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이 사물 인터넷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스마트팜, 요즘 이제 스마트팜에서 예를 들어 딸기를 재배한다고 했을 때, 자, 딸기의 그 생육 환경이 있겠죠. 온도, 습도, 적정한 토양의 pH값 뭐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딸기를 그 스마트팜에서 재배를 할 때 스마트팜의 그 환경이 지금 어떤지에 대한 걸 스스로 중앙 서버에서 다 자료를 수집합니다. 아, 지금 온도는 몇 도고 습도는 몇 프로고 토양의 pH는 어느 정도구나 라는 어떤 걸 센서를 통해서 알겠죠. 그래서 스스로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핸드폰이나 PC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스로 지능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한 사물 인터넷 특징 중에 한 가지의 예로 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수집된 자료,
그러니까 뭐 토양의 pH, 온도, 습도가 이 딸기에게 적정한 기준이 있겠죠. 키울 수 있는 그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 환경에 맞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온도가 너무 높아요. 온도가 높으면 뭐 예를 들어 위에 사물에 팬을 돌려서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습도가 너무 높으면 뭐 습도를 낮출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 뭐 가지고 있는 그 센서들을 이용해서 그 서로 사물끼리 연결해서 뭐 팬을 돌린다든지 창문을 연다든지 이런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연결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다른 사물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사물 인터넷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그 스마트팜의 딸기의 수확량을 우리는 또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수확량이 이 정도 되겠구나 이번에는. 그래서 재배를 조금 줄이면 되겠다. 너무 많이 수확하면 또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재배가 적으면 수확량을 늘려야겠구나. 라는 이런 예측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예들이 사물 인터넷의 세 가지 특징들에 각각 해당하는 실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물 인터넷의 특징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의 기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가지의 기술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센싱 기술입니다. 자, 센싱 기술은 사물과 사물의 어떤 그 연결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 팬을 돌려서 온도를 낮추면 되죠. 그렇게 사물 간의 소통은 뭘로 한다? 센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처리 또는 보관하거나 이 해당 정보를 가공하고 활용해서 서비스로 구현하기 위한 어떤 환경을 지원하는 기술을 센싱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IoT의 주요 구성 요소는요, 사람과 사물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서비스, 이 3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자, 이 구성 요소를 통해서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와 연동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 같은데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센싱 기술, 센서를 이용한 센싱 기술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한 걸 가지고 우리는 저장을 하고요. 그걸 데이터를 또 가공합니다. 다른 데 쓸 수 있게 활용을 합니다.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추출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금 얻은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 다시 가공하고 활용합니다. 그래서 걔를 결과물로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게 전달하는 과정. 자, 이 과정이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사물 인터넷의 기본 기술 구성 요소 중에 세 번째로 네트워크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물들을 연결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센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센서가 수집, 보관, 가공할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유선 또는 무선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금 주변에서 이 유무선 기술들을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선 통신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유선 통신으로는 자, 처음에 종류에는 시리얼 통신이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센서를 연결하거나 다른 장치와 통신을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USB 아니면은 컴퓨터에 뭐 포트를 잡을 경우, 그렇게 포트를 잡을 경우 이런 경우가 다 시리얼 통신으로 통신을 하는 유선 통신 방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더넷 통신입니다. 이더넷 통신은 여러분들 랜선 꽂는다, 인터넷 선 꽂는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더넷 통신인데요. 랜선을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무선 통신보다
안전적인 송수신이 가능하다 해서 우리 랜선을 꽂으면 빠르잖아요. 속도가. 네. 안정적인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더넷 통신은 유선 통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무선 통신의 종류는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선 통신은 첫 번째로 적외선 통신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네. 자, 적외선, 빛을 쏘아서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게 TV 리모컨, 네. 그다음에 오디오 리모컨, 에어컨, 뭐 이런 리모컨들이 다 이 적외선 통신을 이용한 통신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무선 통신의 두 번째는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이 있습니다. 자, 근거리 무선 통신은 이것도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실 거예요. 10cm 이하의 어떤 가까운 거리에 사물과 사물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트나 편의점이나 갔을 때 이게 핸드폰으로 우리 결제를 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NFC 통신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그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과 핸드폰 간의 어떤 정보를 이동시켜 예를 들어 사진이나 어떤 그 내용들을 이동시킬 때 쓰는 방법이 바로 NFC 근거리 무선 통신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무선 통신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여러분들 이건 다 아시죠?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간의 기기를 쉽고 자유롭게 데이터 교환을 위해 만들어진 무선 통신 기술이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적고 네, 장애물의 영향을 적게 받아서 보안 위협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 뭐 이런 곳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와이파이. 네 번째로 와이파이는 집이나 이런 사무실에서 특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장치들로 고품질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더넷, 랜선을 무선화한 거라서 와이파이로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무선 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까지 네 가지가 있었고요. 더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RFID 방식이라고 얘는 주파수를 이용해서 아이디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전자 태그라고 합니다. 이걸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아파트 현관에 들어갈 때 카드키, 찍는 카드키라든지 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를 찍는 카드키 다 RFID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쓰는 무선 통신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4G와 LTE가 있는데요. 네, 핸드폰 같은 통신사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로 공간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넓은 지역에서 유용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급이라는 게 이제 시험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급이는 뭐냐면 어떤 무선 통신이냐? 작고 저렴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그런 무선망 기술인데요. 왜 지급이라는 것 뒤에 B라고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B는 이 꿀벌이 어떤 먹이를 찾았을 때 다른 꿀벌들에게 신호를 보낼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따서 그 지그재그로 춤추는 정보를 제공하는 꿀벌의 정보 전달 체계 방식을 따서 유래된 게 이 지그비입니다. 그래서 그물망처럼 배치해서 이렇게 넓은 범위까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여러분들 많이 다 익히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게 또 문제로 출제되면 또 한 번 또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지급이 같은 경우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는 네,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보안의 문제입니다. 이 보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IoT 보안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각각 다 어느 부분에서 다 구성 요소에서 다 발생할 수 있으며 보안은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나 기밀성, 무결성 각각의 뭐 장치 네트워크에 다 적용이 됐었죠. 네, 그래서 보안은 중요한데 여기서 다룰 것은 사물 인터넷과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하는 방법이 어떤 거다라는 것만 그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안이 중요함으로써 정보를 암호화해야 하는데요. 그 암호화란 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정보를 중간에 가로채더라도 정보의 실제 원래의 내용은 알 수 없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암호는 대칭키 암호와 비대칭키 암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칭키 암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키 암호는 송신자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비밀키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아이디와 비번을 치죠. 네. 그러면 그 아이디와 비번이 그 홈페이지의 서버로 전송이 되는데 그대로 전송이 되면 중간에 해킹이 돼서 이게 유출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암호화합니다. 그 암호화하는 거를 어떤 키로, 네. 그래서 비밀키라는 거는 어떤 그걸 암호화해서 그대로의 문자와 숫자를 보내지 않고 바꿔서 그 홈페이지에 서버에 보내게 됩니다. 네. 그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버와 처음에 아이디를 입력한 사람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서버가 같은 비밀키를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송신자가 뭐 기억은 15다, 니은은 30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글씨를 보내는데 그대로 보내지 않고 중간에 암호문을 바꿔서 보냅니다. 네,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그 암호문을 받았겠죠. 그럼 걔를 처음에 원래 기억은 뭐다, 니은은 뭐다라는 걸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거를 그 키를 통해서 다시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독 과정을 우리는 복호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받은 거를 다시 처음에 원래 송신자가 보낸 내용으로 돌리는 것. 그래서 그걸 복호화라 그러는데요. 그거를 암호화하거나 복호화하는 방법은 같은 비밀키를 가지기 때문에 얘는 대칭키 암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대칭키 암호가 쓰였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그 암호의 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커가 만약에 이 키를 알아버리면, 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이 키를 알아버리면 바로 해킹이 돼서 이 암호와 비밀번호, 개인정보 노출이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대칭키 암호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비대칭키 암호란 키가 공개를 되는 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서버에 보내는 비밀 키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따로 분배할 필요도 없고 송신자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키를 다르게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키 노출에 관해서 좀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비대칭키 암호는 다른 키를 가진다, 공개 키와 비밀 키를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사물인터넷의 이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센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인터넷의 플랫폼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디바이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IoT 센싱 디바이스 플랫폼에는 온도, 습도, 열 이런 센서로부터 가진 어떤 물리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이 과목에서 피지컬 컴퓨팅에서 아두이노에 대한 부분들, 센서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피지컬 컴퓨팅을 소개하면서 그 아두이노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IoT 센싱 디바이스 플랫폼에는 자,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등등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디바이스 플랫폼의 두 번째 IoT 플랫폼에는요.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제어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뭐 안드로이드, 뭐 이런 것들, 윈도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네트워크 플랫폼에는
사물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 LG U+, KT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은 네트워크, 사물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자, 세 번째 데이터 분석을 하는 플랫폼은요.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는 과정에서 그 분석한 결과를 이용해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플랫폼에는 네이버, 다음 이런 구글, 야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플랫폼에는 뭐 인텔, 오라클, 뭐 IBM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로 서비스 플랫폼에는 연결된 사물로부터 생신된 어떤 정보를 추출하고 정보의 처리와 저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플랫폼이 있고 IoT 생태계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이 이 플랫폼들의 종류인데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종류들은 다 이해하거나 외울 필요가 없고요. 자, 각각의 플랫폼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뭐 정의를 예를 들어 데이터 플랫폼이 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사물 인터넷 플랫폼들이 무엇이 있다라고까지만 네,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센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는 IoT 사물 인터넷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 센서란 외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호와 정보를 알아내는 장치입니다. 자, 센서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중 하나하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션 센서. 자, 사물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움직임 탐지용으로 사용됩니다. 자, 우리 모션 센서는 어디에서 쓸 수 있을까요? 모션 센서는 우리 아파트 현관 있죠. 네, 현관을 지나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게 모션 센서입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초음파 센서는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그 거리나 두께, 움직임을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초음파 센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죠. 자동차에도 쓰이고, 네. 그리고 로봇 청소기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갔던 곳을 다시 가지 않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피할 수 있는 것도 초음파 센서이기 때문이죠. 네. 자, 그다음 온도 센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 감지해서 온도 관리를 자동화에 이용된다. 자, 그러면 우리 온도 센서는 아까 얘기한 어떤 딸기의 스마트팜에서는 온도 센서는 당연히 쓰이고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조도 센서. 조도 센서는 빛 자체 또는 빛에 포함된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화시키는 센서이다입니다. 자, 조도 센서는요, 스마트 가로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가 스마트 가로등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밤이 되면 조도를 감지해서 불이 켜지고요. 그래서 빛이 밝아지고 낮이 되면 또 다시 조도를 감지해서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조도 센서를 통해서 스마트 가로등에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죠. 자, 가스 센서는 기체 중에 함유된 특정 화학 물질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정기적 신호로 변환해서 출력하는 장치입니다. 자, 기울기 센서는 기울기를 감지하며 회로가 연결돼서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센서이고요. 네, 이 외에도 센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이 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센서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IoT 활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을 실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약병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스마트 약병은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당뇨 환자나 뭐 꼭 어떤 시간에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 그거를 복용하지 않으면 생명에 이제 지장을 줄 수 있거나 큰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탈리티사의 어떤 글로우캡이라는 스마트 약병은요, 내가 설정한 시간이 됐을 때 이 약병의 뚜껑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8시에 설정을 해놨어요. 오전 8시에 약을 먹어야 합니다. 설정을 해놨으면 8시에 뚜껑에 노란색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뚜껑이 만약에 열렸다는 신호를 이 바이탈리티 4의 그 서버에 저장이 되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설정한 어떤 시간까지 약 뚜껑에 열린 센서가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그 알람 소리를 그 사용자에게 보내거나 회사에 보냅니다. 그래서 먹지를 않았구나라는 걸 그래서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게 스마트 약병입니다. Life is busy. It's no wonder half of us forget to take our prescription medication. If only there was a tool to help. Now there is. Glow caps remember so you don't have to. Gentle reminders and helpful tools ensure you never miss a dose. Sticking to your prescription regimen has never been easier. So what are you waiting for? Get the most out of your day. Glow caps, helping you stay healthy, independent, and vital. 자, 두 번째는 스마트 포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피포크라고 스마트 포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여기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요. 내가 밥을 먹는 속도를 측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측정한 속도보다 만약에 밥 움직임이 너무 빨라졌어요. 네, 그러면 진동이 오거나 여기에 LED가 켜집니다. 그래서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먹어야겠구나라는 알림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거 다이어트의 어떤 다이어리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로리 측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이어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팜입니다. 네, 스마트팜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딸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농작물들을 지금 스마트팜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스마트팜을 활용하고 쓰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팜의 어떤 IoT 활용 사례 중에 스마트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모든 것이 센서로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농장 그 스마트팜의 그 토양의 pH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또 기상과도 연관을 지어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이 토양에 습도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돌아가서 물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상 외부 API를 가져와서 만약에 비가 올 것 같은 그 예보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 많은 정기적으로 이제 언제까지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쿨러를 돌려서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물을 계속 주고 만약에 언제는 비가 안 와. 그러면 비가 와요. 그러면은 그때는 물을 주지 않고에 대한 어떤 사물 간의 통신으로 네, 스마트팜에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스마트 홈입니다. 네, 스마트 홈에서는 또 어떤 센서를 쓰고 있을까요? 스마트 홈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게 네스트라는 온도 조절기입니다. 네, 네스트라는 온도 조절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조절기인데요. 얘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온도 조절기를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 놓으면 사람이 많이 다닐 때마다 거기에 센서가 감지를 합니다.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아침에 저녁에는 많이 활동을 하니까 겨울에 자동으로 온도를 몇 도로 올립니다. 그러고 많이 집에서 활동을 하지 않은 낮 시간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온도를 낮춥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설정을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고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해서 얘가 자동으로 온도를 올렸다 내리죠. 네. 그리고 내가 핸드폰으로도 또 온도를 밖에 있을 때 온도를 낮출 수도 있고요. 네. 온도를 올릴 수도 있고 조절도 핸드폰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홈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제품들 중에 실내가 이 네스트입니다. 네스트 자동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IoT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IoT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풀이, 기출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세영이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은 크게 5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흐름 관점에서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의 이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면서 이 모든 영역과 관련돼 있는 어떤 별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제가 앞에서 다뤄드렸던 내용인데요. 사물 인터넷은 문제를 살펴보시면 사물 인터넷은 특정 응용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아야 하고요. 네, 사물 인터넷은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사물의 연결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물 인터넷 시스템 아키텍처, 이 서비스, 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중에 어떤 거다? 네, 플랫폼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에 있는 별이 있었잖아요. 네, 자, 이 별의 영역은 서비스와 네트워크와 플랫폼과 디바이스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요소인 디바이스,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비인가 접근, 복제 공격, 정보 유출, 네, 데이터 위 변조, 서비스 거부,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다뤘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다 생길 수 있는 건 IoT, 사물 인터넷 보안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보안이고요. 1번 정답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이 이론을 알고 있어도 이렇게 좀 문제를 이런 식으로만 응용해서 내면 조금 또 풀기 어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이론에 좀 많이 연습 문제,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IoT와 빅데이터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보기를 참고하여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드론에 대한 문제이네요. 요즘 드론 많이 문제에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스마트 드론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드론은 범죄에 취약한 어떤 골목, 곳곳에 드론이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 간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들의 동작을 감지합니다. 네, 드론이 사람들의 동작을 감지해서 나는 다양한 이 동작들 중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어떤 동작을 이 스마트 드론이 찾아냅니다. 네, 그 동작을 분석을 하죠. 계속 또 학습을 하겠죠. 그리고 단은 실시간으로 이 위험을 파악해서 경찰에게 출동 신호를 보냅니다. 네, 그래서 학습을 한 상태에서 약간 이거는 위협을 강하고 있는 행동이구나 라고 했을 때 바로 경찰에게 출동을 요청합니다. 네. 그리고 라는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스마트 가로등 등을 이용해서 위험을 알립니다. 그렇게 스마트 가로등으로는 어떤 위험이 감지됐을 때 불을 반짝반짝반짝 거리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죠. 네, 그래서 라는 스마트 가로등을 이용해서 위험을 알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 드론은 범죄율이 올라가는 시간과 어떤 장소를 실시간으로 스스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비할 수 있게 자율 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드론을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감지하고요. 그것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죠. 네, 스스로 분석해서 범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율 비행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IoT의 특징, 제가 IoT의 특징 3가지는 문제에 많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IoT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 사물은 첫 번째, 각 사물은 필요할 때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주어진 일을 알아서 실행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제가 IoT 앞에서 특징을 설명할 때, 자, 그 스마트팜에 딸기를 농장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지금의 온도, 습도 등을 스스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온도가 몇 도다, 지금의 습도가 몇 %다라는 걸 스스로 분석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이제 전달을 한다 그랬죠. 네, 그게 바로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물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자, 정답이 다 나왔어요. 여기서는 가나, 다라, 마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스스로 자료를 수집한 내용들입니다. 자, 보면 가는 동작을 감지합니다. 네, 드론이 혼자 스스로 드론을 비행을 감지했죠. 동작을 감지했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동작을 또 혼자 분석을 합니다. 감지해서 분석합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출동해서 그 정찰에게 신호도 보냅니다. 그 감지한 내용을. 그리고 분석해서 주어진 일을 맡아서 혼자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위험을 가협하는 그 상황에 불을 켰다 껐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분석해서 범죄율에 대비할 수 있게 자율 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자, 지능을 가진 사물이다라는 사물 인터넷의 특징 중에 한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마는 사물 인터넷 특징, 스스로 지능을 가진 사물이다라는 특징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각 사물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물과 인간이 정보를 언제든지 주고받고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쌀기 그 스마트팜도 내가 만약 온도가 높으면 팬을 돌린다 그랬죠. 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사물이 그 팬에 있는 그 팬 사물에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팬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는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다는 실시간으로 위험을 파악해서 경찰에 출동 신호를 보내고요. 그리고 신호를 보냅니다. 네, 그렇죠.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스마트 드론이 경찰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어떤 걸까요? 자, 다음 정답은 라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스마트 가로등을 이용해 위험을 알립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가로등에 불이 켜졌다 켜졌다는 사물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어떤 이 사람과 스마트 가로등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위험한 상황을 분석하니까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마지막으로 사물이 만들어내는 정보는 단순히 정보를 그냥 정보 전달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그러면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딸기의 생산량을 얘기했죠. 수확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예측을 해서 많으면 생산량을 줄이고요. 적으면 생산량을 늘리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게 사물 인터넷 그 특징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나다라 마중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여기 내용 중에 어떤 것일까요? 네, 마입니다. 자, 마는 범죄율이 올라가는 시간과 장소를 실시간으로 계속 스마트 드론이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범죄에 대비할 수 있게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얘가 스스로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도와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의 내용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물 인터넷이 농업에 활용된 예입니다. 네, 사물 인터넷이 농업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 예시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2017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 CES라고 매년 열리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미국 일리노이 대학 재학생 5명이 농업 센서를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농업 센서는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설치해서 곡물이 출하기 적당한 데이터를 찾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용 무선 라우터를 접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무선 통신 장치인 센서 노드를 이용합니다. 뭐 이런 어려운 내용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 예시로 사용된 거고요. 실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문제는 기억 농업 센서에 활용하는 그 센서들을 보기의 센서 종류에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센서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센서는 A는 가속도 센서, B는 습도, C는 역각, D는 온도, E는 지자기 센서입니다. 자, 앞에서 배우지 않은 센서들도 있네요.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센서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런 기출문제들로 이런 센서도 있구나 그래서 찾아보시고 이런 센서는 어떤 센서일까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그런 센서들 문제가 나왔을 때 더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농업 센서에 사용하는 센서들은 어떤 거일까요? 이거는 그냥 내가 농업 센서에 어떤 걸 쓸 수 있겠구나라는 걸 유추해서 정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센서, 뭔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 센서는 농업 센서에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습도 센서. 스마트팜의 온습도 센서는 정말 중요한 센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센서에도 마찬가지로 습도 센서 쓰겠고요. 그리고 역각 센서, 사실 역각 센서는 로봇의 힘을 측정하는 데 쓰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팔의 힘을 측정하는 센서예요. 그래서 역각 센서는 농업 센서에는 해당하지 않은 답입니다. 자, 그럼 D는 온도 센서. 자, 온습도 센서는 농업의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온도 센서는 답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자기 센서. 지자기 센서는 지구의 자력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센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습도 센서랑 D 온도 센서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을까요?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에서 사물과 사물들이 서로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을 이용합니다. 자, 유무선 통신 기술들 아까 앞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중에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에 해당되지 않은 것. 자, 그럼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이 지금 가나다라마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이 아닌 게 무엇인지를 가나다라마에서 찾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앞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라서 쉽게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NFC. 자, 제가 교통카드나 아니면 교통카드 아니고 가까이 결제를 할 때, 네, 결제 시스템 할 때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결제할 때 핸드폰에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급이도 짧은 거리에 있는 전력 소모가 적은 근거리 무선 통신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도 무선 통신이고요. 자, 콘티키는 우리 배우지 않았네요. 그리고 약간 그냥 여기서 보기에서 약간 다음 걸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랜선은 유선 인프라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다는 무선 인프라 기술이고 랜선은 유선 인프라 기술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콘티키입니다.
사실 콘티키는 사물인터넷 OS예요. 그냥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예시로만 그냥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정답은 라 콘티키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친구들이 모여서 사물 인터넷을 이루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참고해서 문제의 빈칸을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보시면요. 사물 인터넷에 대한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자, 한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온도나 습도 그리고 거리 등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얻는 기술이야. 자, 이게 무슨 기술인지 우리가 찾는 거죠. 자, 유진이는 모든 IoT 기기의 암호는 기본값에서 변경해야 돼. 기본 암호를 그대로 유지한 기기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 권한은 기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소한으로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한이가 설명하는 IoT 핵심 기술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IoT 핵심 기술이 센싱, 그리고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 인터페이스, 보안 기술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를 쭉 나열해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이가 설명하는 IoT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자, 온도 나왔고요. 습도 나왔고요. 거리, 실제로 어떤 정보들을 얻는데요. 자, 무슨 기술이었을까요? 센서. 그래서 정답은 센싱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한이가 설명하는 IoT 핵심 기술은 센싱 기술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진이가 얘기하는 건 무엇일까요? 네, 센싱,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 인터페이스, 보안. 자, 유진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암호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권한은 기기가 역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암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IoT의 보안 기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IoT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IoT의 핵심은 센서이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IoT에 구성되는 요소들도 배웠고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어디에 쓰고 있는지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쓸 수 있는 IoT가 무엇이 있는지도 뭐 서적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미디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주변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IoT의 내용들은 무엇일까를 공부하셔서 그러면 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같이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요. 6번, 7번 문제가 이제 IoT 문제가 1급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8번의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론적인 부분을 알려드릴 거고 기출 문제도 알려드릴 텐데요. 이 빅데이터가 다만 그냥 빅데이터로 분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IoT와 또 연관지어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oT 문제만 공부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빅데이터 문제도 같이 보셔서 이 두 개를 연관지어서 공부하시는 게 아마 6번 1급에서 6번, 7번, 8번을 공부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빅데이터와 그리고 2급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2급에서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두이노에 대한 아두이노의 센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두이노에 대한 부분들이 피지컬 컴퓨팅 2급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피지컬 컴퓨팅이 어떤 거다 그리고 뭐 어떤 거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것으로 IoT랑 연관지어서 기출 문제도 나오는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